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첫날 커피를 딱 한 잔 팔았습니다. 그럼 그 커피 한 잔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재료비를 빼고도 월세만 따져서 무려 100만 원짜리 커피가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돼서 한 달에 1000잔을 팔았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당 월세 부담은 100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많이 만들수록 비용이 싸지는 마법. 여기서부터 기업의 비용 계산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11번째 시간은 기업의 생존 방정식, 생산 비용 구조입니다. 비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가게 크기나 기계 같은 고정된 설비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단기에는 가게를 맘대로 못 늘립니다. 그래서 비용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세처럼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과 재료비처럼 많이 만들면 더 나가는 가변 비용입니다. 이 비용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재미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 비용이 쭉쭉 내려갑니다. 고정 비용이 분산되고 효율이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비용 곡선이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U자 모양을 그립니다. 왜 다시 비싸질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한계 생산 체감 때문입니다. 가게는 좁은데 직원이 너무 많아지면 비효율이 발생해서 커피 한 잔 더 만드는 비용, 즉 한계 비용이 급격히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비용이 평균보다 싸면 평균을 깎아내리고 평균보다 비싸면 평균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은 항상 평균 비용 곡선의 가장 밑바닥을 뚫고 지나갑니다. 마치 학교 성적과 같습니다. 이번 시험 점수가 평균보다 낮으면 전체 평균이 깎이고 높으면 전체 평균이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가게를 넓히고 기계를 더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계속 싸지는 구간,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물건을 싸게 만드는 비결이죠. 하지만 무조건 크게 짓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너무 비대해지면 소통이 안 되고 관리가 힘들어서 다시 비용이 올라가는 규모의 불경제가 찾아옵니다. 결국 사장님의 실력은 무조건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비용이 가장 낮은 U자 곡선의 최저점을 찾아내서 딱 거기서 생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지금 효율적인 구간에 있나요? 아니면 비효율적인 덩치만 키우고 있나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붕어빵 가게 사장님입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줄을 서네요. 신나서 붕어빵을 굽다 보니 벌써 1000개를 팔았습니다. 매출액은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산을 해보니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평소보다 적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매출을 늘리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이 벌어들인 추가 수입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12번째 시간은 기업이 가장 똑똑해지는 순간 이윤 극대화의 조건입니다. 모든 기업의 꿈은 이윤 극대화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사장님은 총액만 보지 않습니다. 바로 한계를 봅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황금률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계 수입 이퀄 한계 비용입니다. 붕어빵 하나를 더 굽는데 500원이 드는데 팔아서 800원을 벌 수 있다면 당연히 구워야 합니다. 하지만 재료비와 내 인건비가 올라서 하나 굽는데 900원이 드는데 여전히 800원에 팔아야 한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결국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딱 만나는 그 지점, 거기가 이윤이 가장 높은 최적의 생산량입니다. 하지만 장사가 매번 잘 될 순 없죠. 손해가 날 땐 어떻게 할까요? 제품 가격이 만드는 평균 비용보다 낮아지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장 문을 닫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은 문을 닫아도 나가는 매몰 비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최소한 재료비나 알바비 같은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높다면 일단 문을 열어 고정 비용이라도 메꾸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버티는 것도 실력이라는 뜻이죠. 재미있는 건 장기적인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떤 업종이 돈을 쓸어 담는다는 소문이 나면 새로운 가게들이 너도 나도 들어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가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딱 정상 이윤만 남기는 수준에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단순히 욕심이 아닙니다.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정교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시장에 있다고 칩시다.
내가 가진 1코인을 100만원에 팔고 싶은데 옆집 사람도 똑같이 100만원에 내놓습니다. 상품은 완전히 똑같고 사고 파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죠. 내가 난 120만원 아니면 안 팔아 라고 고집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여러분의 코인을 사지 않을 겁니다. 가격은 이미 시장이 정해버렸으니까요. 이처럼 개인이 가격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 경제학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13번째 시간은 시장의 청사진, 완전 경쟁에 대해 알아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다음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참여자, 완전히 똑같은 동질적 상품,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 가격을 그대로 따르는 가격 수용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모든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 수입 이퀄 한계 비용입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에선 가격이 곧 내가 벌어들이는 추가 수입이죠. 그래서 기업은 가격 이퀄 한계 비용이 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가격이 내가 물건 하나 만드는데 드는 평균 비용보다 낮으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재료비라도 건지고 있다면 당장은 문을 열어 버티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장기의 마법입니다. 어떤 시장이 돈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기업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뚝 떨어지죠. 반대로 손해가 나면 기업들이 도망갑니다. 공급이 줄어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과 한계 비용 그리고 평균 총비용의 최저점이 일치하는 곳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이 말은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고 낭비 없이 자원이 배분되는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현실에서 100% 똑같은 물건을 파는 시장은 드물지만 완전 경쟁은 효율성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기준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한여름 무더위 속에 여러분이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목은 타들어가는데 멀리 오아시스 마을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생수를 파는 곳이 딱 한 군데뿐입니다. 주인은 생수 한 병에 10만원을 부릅니다. 너무 비싸다고 항의해봐도 싫으면 마시지 마세요 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국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물을 사 마시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자가 단 하나뿐인 시장, 독점 시장의 민낯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14번째 시간은 시장의 무소불위 권력자, 독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독점 기업은 시장의 왕입니다. 경쟁자가 없으니 가격을 스스로 정하는 가격 결정자의 지위를 갖죠.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까요? 바로 강력한 진입장벽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특정 원재료를 꽉 쥐고 있거나 정부가 특허권을 주어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기나 수도, 철도처럼 초기에 막대한 설비 비용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한 기업이 전체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연 독점이 형성되기도 하죠. 그런데 독점 기업의 속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밀합니다. 무조건 가격을 올린다고 장땡이 아니거든요.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다면 가격을 조금씩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은 물건 하나를 더 팔 때 얻는 추가 수입인 한계 수입이 항상 시장 가격보다 낮은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독점 기업 역시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지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정한 뒤 가격은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지점까지 끌어올려 결정합니다. 결국 독점 시장에선 항상 가격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인 한계 비용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기업은 엄청난 이윤을 남기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손실이 생깁니다. 완전 경쟁 시장보다 적게 생산하고 더 비싸게 팔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생산될 수 있었던 가치가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허공으로 사라지는데 이를 사중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독점 기업은 우리의 주머니를 더 완벽하게 털기 위해 가격차별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영화관의 조조 할인이나 학생 할인, 전기요금 누진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사람마다 지불할 의사가 다른 점을 이용해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는 전략입니다. 독점의 무서움은 단순히 비싸다는 감정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파이를 깎아먹고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보호받기 위해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선택지는 사실상 두세 개뿐이죠.
내가 갤럭시를 살지 아이폰을 살지 고민할 때 삼성과 애플은 서로의 가격과 기능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입니다. 반면 점심을 먹으러 나갔을 땐 어떤가요? 김치찌개 집이 수십 군데나 있지만 여러분은 꼭 그 집만 찾아갑니다. 주인 아줌마의 손맛이나 가게의 독특한 분위기가 다른 집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이죠. 완벽한 경쟁도 완벽한 독점도 아닌 우리가 사는 진짜 세상의 모습. 바로 과점과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15번째 시간은 현실 경제를 지배하는 두 얼굴을 만나봅니다. 먼저 과점입니다. 항공기, 자동차, 통신사처럼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 전체 공급을 장악한 구조죠. 과점의 핵심 키워드는 상호의 존성입니다. 옆 회사가 가격을 내리면 나도 내려야 하고 옆 동네에서 신기술이 나오면 잠을 설쳐야 하죠. 이들은 가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비싸게 받자며 담합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를 카르텔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해서 이득을 챙기려 하죠. 하지만 누군가 몰래 배신하고 가격을 낮춰 손님을 뺏어오는 순간 이 평화는 곧장 전쟁터로 변하고 맙니다. 담합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우리 주변의 카페, 미용실, 식당처럼 기업은 많지만 상품이 조금씩 다른 시장입니다. 핵심은 제품 차별화입니다. 우리 집은 원두가 달라 혹은 우리 집은 인테리어가 예뻐라며 나만의 작은 독점 왕국을 세우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이 차별화 덕분에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저 집 잘 된다는 소문에 비슷한 콘셉트의 경쟁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게의 경제적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경쟁이 이어집니다. 특히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보다 비효율적입니다. 광고비도 많이 쓰고 시설을 100% 활용하지도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비효율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모든 식당의 메뉴가 똑같고 모든 옷의 디자인이 같은 세상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나만의 취향을 찾을 수 있는 다양성이 있는 세상이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눈치 싸움의 과점이냐, 개성 표현의 독점적 경쟁이냐. 여러분이 오늘 소비한 물건은 어떤 시장의 결과물인가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과 친구가 함께 보물을 훔치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여러분을 서로 다른 방에 가두고 제안을 하죠. 네가 범행을 자백하면 널 바로 풀어주겠지만 둘 다 입을 닫고 있으면 둘 다 1년만 살고 나오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입을 닫았는데 친구가 자백하면 너만 독박을 써서 10년을 살아야 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친구를 믿고 입을 닫을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배신에 대비해 먼저 자백할까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시민의 경제학 16번째 시간은 보이지 않는 전략의 심리학 게임 이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실 경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상입니다. 내 선택이 상대방의 반응을 부르고 그 반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연속이죠. 이런 전략적 상황을 분석하는 도구가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방금 말씀드린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사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백하든 침묵하든 내가 자백하는 게 형량이 더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결과적으로 둘 다 감옥에 오래 갇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 전체에는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이 멈추는 안정적인 지점을 우리는 내시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나도 바꿀 이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죠. 문제는 내시 균형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최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현실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단판 승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마주쳐야 하는 반복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선 당장의 배신보다 신뢰를 쌓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배신하면 즉시 응징하는 tit-for-tat 전략이 협력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과점 기업들이 왜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으며 출혈 경쟁을 멈추지 못하는지, 왜 국제적인 담합이 결국 깨지고 마는지,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바로 게임 이론에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직원을 한 명 더 뽑을지 고민 중입니다. 새로 오신 직원분이 하루에 빵 50개를 더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빵 하나 가격이 2,000원이라면 이 직원분 덕분에 여러분은 하루에 10만 원을 더 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직원분에게 얼마의 임금을 주실 건가요?
당연히 이분이 벌어다주는 10만원보다는 적게 주어야 이윤이 남겠죠. 만약 인건비가 12만원이라면 여러분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니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17번째 시간은 우리 소득의 원천이 결정되는 곳 생산요소 시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가 평소 접하는 재화시장은 기업이 물건을 팔고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생산요소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이 그것을 사가는 곳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의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업은 직원을 뽑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를 계산합니다. 직원 한 명이 추가로 들어와서 만들어낸 상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합리적인 기업은 이 가치가 지불해야 할 임금과 딱 같아지는 지점까지 직원을 뽑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몸값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셈입니다. 노동뿐만이 아닙니다. 공급이 한정된 토지시장의 지대나 자본시장의 이자율도 비슷한 원리로 결정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시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최첨단 인공지능 기계에 투자하면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결국 생산 요소 시장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곳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득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었던 한정판 운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 운동화라면 30만원까지는 낼 용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가보니 가격표에 20만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여러분은 횡재했다는 기분으로 당장 결제를 합니다. 분명 20만원을 썼는데도 머릿속에는 10만원을 번 것 같은 행복한 계산이 돌아갑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18번째 시간은 거래의 진짜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인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 우리는 단순히 물건과 돈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운동화 사례처럼 내가 내려고 했던 최대 금액인 지불용의보다 실제 가격이 낮을 때 우리는 그 차익만큼 심리적인 이득을 얻습니다. 경제학은 이것을 소비자잉여라고 부릅니다. 판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든 최소한의 비용보다 시장 가격이 높다면 그 차익만큼 이득을 보는데 이것이 생산자잉여입니다. 이 두 잉여를 합친 것을 총잉여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시장 거래를 통해 얻는 전체적인 행복의 크기, 즉 경제적 후생입니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이 결정될 때 이 총잉여는 가장 커집니다. 하지만 정부가 좋은 의도로 시장에 개입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내려가니 소비자는 좋을 것 같지만 생산자가 공급을 줄이면서 시장 전체의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결국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생기고 누구의 이득도 되지 못한 채 공중으로 분해되는 이익이 생기는데 이것을 사중손실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두는 것이 왜 효율적인지, 그리고 왜 가끔은 정부의 개입이 독이 될 수 있는지, 잉여의 개념을 이해하면 시장을 보는 눈이 한층 더 정교해집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어느 맑은 날 아침 여러분이 정성껏 빨래를 해서 마당에 널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갑자기 고기를 굽기 시작하네요. 맛있는 냄새는커녕 시커먼 연기가 넘어와 여러분의 빨래에 다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지만 옆집 사람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내 마당에서 내가 고기 굽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당당합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보는 상황.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즉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인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19번째 시간은 손이 고장나는 순간 외부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장은 본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하지만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부 효과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시장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살펴볼까요? 공장이 매연을 뿜으며 물건을 만드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공장 주인은 자기가 쓰는 원재료비나 인건비만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이 겪는 건강 악화나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비용은 모른 척하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긍정적 외부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원을 아주 예쁘게 가꾸면 지나가는 이웃들의 기분도 좋아지죠. 하지만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고맙다며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원 주인 입장에서는 보상이 없으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정원을 덜 가꾸게 되는데 이것이 과소생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합니다. 오염을 뿜는 공장에는 피구세라는 세금을 물려 생산을 줄이게 하고 예방접종이나 연구개발처럼 이득을 주는 활동에는 보조금을 주어 더 많이 하게 유도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코즈의 정리라는 이론입니다. 만약 협상 비용이 아주 적고 소유권만 명확하다면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당사자끼리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외부 효과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이 놓치는 이 외부의 목소리를 어떻게 가격 안으로 가져올 것인가? 그것이 바로 현대 경제학이 고민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무서워하지 않고 길을 걸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가로등을 여러분 개인의 돈으로 설치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다들 망설일 겁니다. 내가 돈 들여 세워봤자 돈 안 낸 옆집 사람도 똑같이 혜택을 볼 텐데 굳이 내 돈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모두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골목길은 계속 어두운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멈춰버리는 순간, 즉 시장 실패의 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시장이 놓치는 세 가지 사각지대 공공재와 공유지 그리고 정보 비대칭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함정은 가로등이나 국방처럼 돈을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공공재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이라고 해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혜택에서 뺄 수는 없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비용은 피하고 혜택만 보려는 무임승차자가 되려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니 만들 이유가 없고 결국 정부가 세금을 걷어 직접 공급해야만 유지되는 서비스가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주인 없는 바다의 물고기가 대표적인 사례죠.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다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잡을 물고기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고기가 마르든 말든 지금 당장 내가 더 많이 잡아야 이득이라는 생각에 경쟁적으로 남획을 시작합니다. 결국 바다는 텅 비게 되고 모두가 피해를 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인간의 이기심이 자원을 고갈시키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함정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거래하는 두 사람 중 한쪽만 정보를 꽉 쥐고 있는 상황이죠. 중고차 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판매자는 사고 이력을 다 알지만 구매자는 겉모습만 보고 사야 합니다. 구매자는 속을까봐 싼 값만 부르게 되고 진짜 좋은 차를 가진 주인은 그 가격에 팔기 싫어 시장을 떠납니다. 결국 시장에는 엉터리 차들만 남게 되는데 이를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만 믿고 주의를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도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임승차자가 활개치고 공유지가 황폐해지며 정보가 부족해 사기를 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며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신용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첫날 커피를 딱 한 잔 팔았습니다. 그럼 그 커피 한 잔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재료비를 빼고도 월세만 따져서 무려 100만 원짜리 커피가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돼서 한 달에 1000잔을 팔았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당 월세 부담은 100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많이 만들수록 비용이 싸지는 마법. 여기서부터 기업의 비용 계산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11번째 시간은 기업의 생존 방정식, 생산 비용 구조입니다. 비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가게 크기나 기계 같은 고정된 설비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단기에는 가게를 맘대로 못 늘립니다. 그래서 비용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세처럼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과 재료비처럼 많이 만들면 더 나가는 가변 비용입니다. 이 비용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재미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 비용이 쭉쭉 내려갑니다.
고정 비용이 분산되고 효율이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비용 곡선이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U자 모양을 그립니다. 왜 다시 비싸질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한계 생산 체감 때문입니다. 가게는 좁은데 직원이 너무 많아지면 비효율이 발생해서 커피 한 잔 더 만드는 비용, 즉 한계 비용이 급격히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비용이 평균보다 싸면 평균을 깎아내리고 평균보다 비싸면 평균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은 항상 평균 비용 곡선의 가장 밑바닥을 뚫고 지나갑니다. 마치 학교 성적과 같습니다. 이번 시험 점수가 평균보다 낮으면 전체 평균이 깎이고 높으면 전체 평균이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가게를 넓히고 기계를 더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계속 싸지는 구간,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물건을 싸게 만드는 비결이죠. 하지만 무조건 크게 짓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너무 비대해지면 소통이 안 되고 관리가 힘들어서 다시 비용이 올라가는 규모의 불경제가 찾아옵니다. 결국 사장님의 실력은 무조건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비용이 가장 낮은 U자 곡선의 최저점을 찾아내서 딱 거기서 생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지금 효율적인 구간에 있나요? 아니면 비효율적인 덩치만 키우고 있나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이 교양이었습니다.